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곳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인 더 로얄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조각으로 빛을 산란시키며 아래에 모인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최고급 샴페인이 흐르는 소리와 고상한 척하는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오늘 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인 SR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이자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세상에 공표하는 자리였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파티장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최유라가 승리자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는 정재계 인사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 서린 부러움과 질투는 그에게 있어 최고의 안주나 다름없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SR그룹의 반개 혈족이라 무시당하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룹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으며, 그 중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한희수를 감옥으로 보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승자만이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살아남아 승리했고, 한희수는 패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다. 그때 파티장의 거대한 양쪽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사회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귀빈이자 SR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투자 자본인 아페이론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강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를 응시했는데, 아페이론은 베일에 쌓인 글로벌 사모펀드로 최근 SR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해왔기에 아시아 지부 대표가 누구인지, 심지어 성별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진 바가 없었으므로 강태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다. 고요 속에서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을 조여오는 듯한 기묘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빛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강렬한 색채는 단조로운 무채색의 파티장에서 단연 돋보이며 모든 시선을 단번에 빨아들였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물결치며 내려와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고, 오뚝한 콧날과 붉은 입술,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고혹적인 눈매는 보는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대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려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알려진 전처 한희수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옆에 서 있던 최유라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었으므로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는 말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 눈매와 인매, 그리고 특유의 분위기는 기억 속의 한희수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하지만 한희수는 늘 수수하고 조용한 여자였던 반면, 눈앞의 여자는 마치 세상을 굽어보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오만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자신을 비비안한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강태준의 경악하는 표정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붉은 파도처럼 일렁였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비비아나는 강태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그제야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풍기는 짙은 장미 향기 속에 섞인 차가운 금속성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는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로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마치 영혼을 빨아들일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톤이 아니라 쥐어짜는 듯한 쉰 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정말 한희수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죽은 전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는 없었. 비비안 하는 그런 강태준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띠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 톤마저 한희수와 똑같아서 강태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페이론이 SR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경고를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덧붙였다. 최유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강태준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비비안 한을 향해 날선 눈빛을 보냈다.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알아본다고 했던가. 최유라는 비비안 한의 눈빛 속에 숨겨진 증오와 살기를 감지했고 그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최유라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비비안 한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비비안은 그녀의 손을 무시한 채 오직 강태준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골적인 무시는 최유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으나 비비안이 가진 아페이론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녀는 분노를 사기며 어색하게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했고 사람들은 이 기묘한 삼각 구도를 흥미진진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비비안 한은 강태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SR그룹이 숨기고 있는 이중 장부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아페이론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는데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SR그룹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것이고 강태준은 회장직은커녕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비비안은 그의 공포를 즐기듯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축하하는 사냥꾼의 의식과도 같았으며 강태준은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에 떨리는 손으로 잔을 부딪혔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수록 비비안 한은 사교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녀의 주변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유창한 화술과 해박한 경제 지식으로 좌중을 압도했으며 강태준과 최유라를 철저하게 소외시키며 파티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강태준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끊임없이 술을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점점 더 명료해지며 공포심만 커져갔다. 그는 비서를 조용히 불러 비비안 한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세탁된 그녀의 신분은 완벽한 요새와 같아서 그 어떤 틈도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한희수가 아니라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의 화신 비비안 한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비비안 한은 파티장의 테라스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뜨겁게 달아오른 복수심을 잠시 식혔다. 그녀의 눈앞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가운 독방에서 피를 흘리며 아이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만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맹세했었다. 신이 자신을 버린다면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말이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과 강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켜 그 사진을 불태워 버렸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비비아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눈물 많고 여린 한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의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강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는데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와 정체를 물었다. 비비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자신은 그저 투자가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비비아는 능숙한 동작으로 그의 손길을 피하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고 강태준은 무력감과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와 비비안의 곁에 섰는데 그는 SR그룹에서 버림받은 혼외자이자 현재는 비비안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차도연이었다. 차도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에게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인사를 건넸고 강태준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등장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차도연과 비비안한 이 두 사람의 조합은 강태준에게 있어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으며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한 거대한 칼날이 겨누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비비안은 차도연의 팔짱을 끼고 강태준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강태준은 밤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비비안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아무리 강한 척 연기를 해도 원수와 마주한 순간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차도연은 그런 그녀에게 물병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비비안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며 오늘 밤은 강태준에게 보낸 초대장에 불과하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비안은 차갑게 식은 눈동자로 중얼거렸다. 강태준 그리고 최유라 너희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을 맨 앞줄에서 지켜봐 주겠다고. 리무진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비비안은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의 계획들이 체스판의 말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지옥을 견디며 자신을 갈고 닦았고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를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차가웠으며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은 심연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을 올렸고 그 끝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수위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복부에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3년 전 그날 밤 서대문 구치소의 독방은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무덤과도 같았고 한이수는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웅크리고 앉아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교도관들은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며 싸늘한 눈빛으로 문을 닫아버렸고 그녀의 절박한 신음소리는 차가운 철창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한 채 공허하게 맴돌았다. 하열이 시작되면서 느껴지던 그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의 감촉과
생명이 빠져나가는 듯한 상실감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며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신은 침묵했고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의 죽음과 남편 강태준이 보낸 이혼 서류뿐이었는데 그 종이 쪼가리에는 위자료 포기 각서와 함께 그녀를 영원히 매장시키려는 잔인한 조항들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비비안, 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최고급 실크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았는데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환영통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에 대한 희망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비비안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고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씨를 확인하며 다시금 차가운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SR그룹 본사 건물은 여의도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비비안의 눈에는 그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였지만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만을 남기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전 사모님과 닮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비비안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짙은 버건디색 정장과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은 그녀가 이곳에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복하러 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전투복과도 같았다. 문이 열리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허둥지둥 그녀를 맞이했지만 비비안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강태준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아페이론의 투자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로 긴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비비안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짐짓 환영하는 척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 밑에는 지난밤의 악몽으로 인한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비비안은 그의 악수를 가볍게 무시하고 상석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비비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구조조정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는데 그것은 재무팀의 모든 장부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을 10년치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었고 임원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그것은 기업의 기밀 사항이라며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약서의 조항을 읊조리며 그를 압박했다. 투자계약서 제호 조사망에 따르면 아페이로는 SR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즉각적인 투자금 회수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강태준은 치욕을 참으며
비서에게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임원들은 회장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비비안은 승리감에 도취되는 대신 더욱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임을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비비안은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과거 강태준이 전무 시절 사용하던 방이자 그녀가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던 추억이 서린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감상에 젖을 공간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찌르기 위한 전초 기지였기에 그녀는 즉시 도청 탐지기를 꺼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차도연이 들어왔는데, 그는 SR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비안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내부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도연은 품 안에서 소형 USB 드라이브를 꺼내 비비안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강태준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해킹 툴과 사내 인트라넷의 관리자 권한 코드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확인했고, 그들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차도현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그룹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선대 회장이 자신과 어머니를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비비안의 상처와 공명하며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SR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비안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우리는 반드시 이 괴물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짐했고, 도연 역시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태준과 그를 둘러싼 부패한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처절하게 몰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비비안은 강태준이 가장 아끼는 위선적인 가면인 SR 희망재단을 타깃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틈을 타 비비안은 강태준의 회장실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강태준은 정재계 인사들과의 골프 회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복도에는 CCTV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도연이 보안실 시스템을 해킹하여 영상을 루프시켜 놓은 덕분에 그녀는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회장실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었고, 삐릭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강태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고, 서재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켜고 도연이 준 USB를 포트에 꽂았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파일 복사가 90%를 넘어설 무렵 갑자기 문 밖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회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비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했고,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초조함 속에서 마침내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소파 뒤편의 커튼 뒤로 몸을 숨겼는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비안은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가 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이 목숨을 건 줄타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비비안은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부금 내역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최유라의 부친인 최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경유착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자료였다. 비비안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강태준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더러운 비밀이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더 깊은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 자료를 미끼로 최유라를 자극하여 그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때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비비안을 노려보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비비안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강태준이 자신을 멀리하고 예민하게 군다며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비비안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히스테리를 감상하듯 바라보았고 흥분한 유라에게 진정하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비비안은 일부러 과거 한희수가 즐겨 쓰던 말투를 흉내내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툭 내뱉었는데 그 순간 최유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얼어붙었다. 그것은 3년 전 유라가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수에게 비웃으며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유라는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비비안을 가리켰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비명을 지르듯 물었지만 비비안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유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도망치듯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비비안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공포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유라는 이제 강태준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강태준은 불안정한 유라를 보며 피로감을 느낄 것이며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분명했다. 비비안은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쇼타임은 시작되었다고. 퇴근 후 비비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에서 차도현과 다시 만났는데 도현은 회장실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주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준과 최유라의 대화는 가관이었는데 유라는 비비안이 한희수라고 확신하며 미쳐 날뛰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런 유라를 달래며 비비안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3년 전의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한희수의 죽음을 조작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비비안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겼고 도연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위로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판도라의 상자는 언젠가 그들을 단두대로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비비안은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복수가 진행될수록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와 짓밟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비비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연에게 내일은 더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도연은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는 비비안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서울 청담동의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더 아트 갤러리는 최유라가
자신의 우아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간이자 상류층 사모님들의 은밀한 사교장이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였지만 갤러리 관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최유라는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그녀는 비서가 가져온 최고급 허브티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비비안 안의 서늘한 눈빛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들어와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검은색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 나갔는데 최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자는 고급스러운 벨벳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선뜻 열어보기가 망설여졌다.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풀고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최유라의 입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헛바람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상자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실로 짜인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는데 그것은 3년 전 한희수가 감옥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빼앗겼던 물건들과 똑같은 것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 잉크로 잊혀진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피로 쓴 저주처럼 보였고 최유라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치며 그것들을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달려온 직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관장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죄악이 담긴 물건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같은 시각 SR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주는 사설탐정 업체로부터 받은 비비안 한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비안 한은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어 아이비리그를 조기 졸업하고 월가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천재적인 투자 전문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었고 한희수라는 이름이 끼어들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서류가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정말 한희수가 아니라면 그토록 자신과 최유라를 향해 뿜어내던 적의와 살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머리가 헝클어진 최유라가 뛰어들어왔는데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책상 앞으로 달려가 사진을 들이밀며 비비안이 보낸 것이라고 악을 썼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히스테리에 질린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유라에게 제발 품위를 좀 지키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유라는 듣지 않고 그녀가 살아있다고 소리치며 강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고 비비안은 그저 우리를 흔들기 위해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그의 논리적인 설명도 공포에 잠식당한 유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최유라는 강태준을 노려보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를 성가신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에게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라며 사실상의 감금 명령을 내렸고 비서실장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눈짓했다. 끌려나가는 유라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강태준은 무심하게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사무실 환기를 시키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한때는 세기의 사랑이라 불리며
불륜조차 로맨스로 포장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의심과 공포라는 독이 퍼지면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유라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언젠가 그녀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정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도청 장치를 통해 듣고 있던 비비안 안과 차도연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다. 차도연은 비비안에게 최유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다고 조언했다. 비비안은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침착했다. 그녀는 단순히 유라를 미치게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자멸하여 강태준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비비안은 도연에게 내일 있을 SR 희망재단의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이 바로 최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SR그룹 주최로 열린 자선 경매 행사는 서울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파티였다. 최유라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만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비비안 한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듯 칠흑같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목에는 핏방울처럼 붉은 루비 목걸이를 걸어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비비안의 등장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고 그녀는 최유라가 서 있는 메인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흑표범처럼 우아하고 위협적이었다. 강태준은 비비안을 보자마자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는데 미쳐가는 유라와 달리 냉철하고 지적인 비비안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비안은 강태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최유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하얀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유라는 비비안의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소름을 느꼈고 비비안은 그녀의 귀에 대고 선물은 마음에 들었냐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오직 유라에게만 들렸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고 유라의 동공은 순식간에 확장되며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하이라이트 물품인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 회환이 무대에 올랐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엉킨 기괴한 추상화였지만 비비안은 시작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부르며 경매에 참여해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최유라는 비비안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불렀다. 결국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치솟자 강태준은 유라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비비안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낙찰을 확정지었고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하듯 이렇게 덧붙였다. 죄책감의 값어치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요. 최 관장님. 비비안의 공개적인 조롱의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최유라와 비비안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최유라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비안을 향해 네가 감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비비안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실 쪽으로 향했고 유라는 독이 오른 눈으로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강태준은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비서들에게 기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한 두 여자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비비안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거울을 통해 뒤따라 들어온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비비안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고 당장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비비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은 지금 협박할 처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비비안은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가며 3년 전 당신이 조작했던 이중 장부 원본이 내 손에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다리가 풀려 세면대를 잡고 겨우 버티고 섰다. 비비안은 공포에 질린 유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태준 씨가 과연 당신을 지켜줄까? 아니면 꼬리를 자르듯 당신을 버릴까라고 잔인하게 물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휘둘러 비비안을 때리려 했지만 비비안은 가볍게 몸을 피했고 유라의 가방은 거울을 강타하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을 흩뿌렸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놀라 뛰어들어왔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깨진 거울 앞에서 씩씩거리며 악귀처럼 서 있는 최유라와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비비안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유라를 미친 여자 취급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뒤늦게 달려온 강태준은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비비안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비비안을 먼저 챙기는 태준의 모습에 유라는 배신감으로 치을 떨며 태준을 향해 저 여자가 나를 공격했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유라를 당장 집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고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유라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태준은 비비안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치료비와 피해 보상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을 넘어선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비안은 짐짓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강태준은 비비안에게 자신의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비비안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 제안을 수락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강태준은 힐끗힐끗 비비안을 쳐다보며 그녀의 옆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유라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다며 개인적인 가정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비비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꾸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옥을 품고 산다며 하지만 그 지옥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마음속에 추가 최유라에게서 비비안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비비안은 차에서 내리기 전 강태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그곳에는 개인적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공적인 업무 외에도 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매혹적인 미소를 남기고 차문을 닫았다. 강태준은 멀어지는 비비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명함을 만지작거렸는데 그의 심장은 3년 전 이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명함이 자신을 지옥으로 안내할 초대장이며 자신이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비비안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차도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낚시 바늘이 목구멍 깊숙이 박혔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비비안은 화장을 지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녀는 최유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고 이제 강태준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재정적인 덫을 놓아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스스로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게 만들 것이며 그 도박의 끝에는 파산과 감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잔혹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고 빗물은 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며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뭉개고 있었다. 강태준은 젖은 코트를 비서에게 건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응접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하고 피로에 절어 있었다. 비비안 하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다가 그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호박색 위스키가 찰랑거리는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우아하고 절제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힘든 시기에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준비해둔 최고급 위스키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강태준은 마치 생명수라도 되는 양수를 단숨에 들이켰고 목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얼어붙은 그의 내면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비비안은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 위에 놓인 가죽 파일처를 강태준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보냈는데 그것은 오늘 밤 그를 이곳으로 불러낸 진짜 목적이었다. 그녀는 앞에 이론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는 1급 비밀 프로젝트라며 서두를 꺼냈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의 미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히토류 광산 채굴권에 관한 투자건이었는데 예상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SR그룹의 자금난을 단번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고 페이지마다 적혀있는 천문학적인 숫자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에 대한 본능적인 의구심도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비안은 강태준이 망설일 틈을 주지 않고 그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는데 그녀는 최근 최유라 관장의 난동으로 인해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지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장님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확실한 자금력이 필요하며 이 프로젝트야말로 회장님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는데 실제로 이사회 내에서는 그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고 최유라의 집안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에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비비안의 제안은 위험해 보였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보다 더 위험할 수는 없었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었다. 비비안은 강태준의 잔에 술을 다시 채워주며 몸을 앞으로 숙여 그와 시선을 맞추었고 은밀한 목소리로 이 투자는 공식적인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프라이빗 펀드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외부 감사를 피하고 수익금을 온전히 회장님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이것은 그를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멋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는 이미 도덕성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이 중요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비안에게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비비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SR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주식은 강태준이 비자금을 세탁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둔 최후의 보루였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비비안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변하여 리스크 없는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없던 일로 하자며 서류를 거두려 했고 강태준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다. 그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눈앞에 있는 비비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사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켰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계약서 위에 서명을 새겨 넣었고 그 소리는 마치 강태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비비안은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서명을 마치고 도장까지 찍자 비비안은 계약서를 회수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 강태준은 힘이 빠진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고 비비안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목숨줄을 내 손에 쥐어준 것이며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모두 사라졌다고 말이다. 계약이 성사된 후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강태준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여 비비안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최유라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질투가 심한 여자인지 그리고 그녀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토로하며 비비안에게 동정심을 구했다. 비비안은 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당신같이 능력 있고 매력적인 남자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녀의 위로에 강태준은 감동받은 듯한 눈빛을 보냈고 술김에 용기를 내어 비비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비비안은 교묘하게 몸을 피하며 선을 그었다. 그녀는 아직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그를 정중하게 밀어냈고 강태준은 아쉬움을 삼키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태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스위트룸을 나섰고 비비안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를 배웅하며 끝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태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비비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싹 가셨고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섰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차도연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비비안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비비안은 고개를 저으며 역겨움을 참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에게 웃음을 팔고 위로를 건네야 하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비비안과 차도연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방금 획득한 주식 담보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SR그룹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핵폭탄 스위치였다. 도연은 강태준이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며 비비안의 대담한 작전에 감탄을 표했지만 비비안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히토류 광산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투자금은 공중분해될 예정이었으므로 기한이 되면 강태준은 담보로 잡힌 주식을 모두 잃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 강태준이 눈치를 채거나 최유라가 개입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었다. 비비안은 도연에게 내일부터 자금이체 경로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그 시각 최유라는 강태준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분명 비비안 한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뒷골목의 해결사를 고용했는데 그에게 비비안을 납치해서라도 정체를 밝혀내라고 명령했다. 유라는 비비안이 한이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내 남자를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년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갈기갈기 찢어 발겨줄 테니까. 며칠 후 SR그룹 내부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회장이 거액의 자금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다는 찌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이는 비비안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고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주가는 더욱 불안정하게 요동쳤다. 강태준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는 초조함 속에서 비비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다. 비비안은 태연하게 이것은 작전의 일부이며 주가를 떨어뜨린 후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강태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미 배는 떠났기에 그녀를 믿는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비안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사냥감이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건물이 소란스러워졌다.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복도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중요한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나타나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최유라가 고용한 해결사들이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는데 살기를 띤 눈빛으로 비비안을 노려보았다. 비비안은 뒷걸음질치며 주머니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움켜쥐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비상구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차도연이 뛰어들어왔는데 그는 괴한들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비비안의 앞을 막아섰다. 도연은 비비안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괴한 중 한 명이 휘두른 강목을 팔로 막아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비비안은 혼자 도망칠 수 없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괴한을 향해 분사하며 도연을 도왔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린 틈을 타 도연은 비비안의 손목을 잡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뒤에서 욕설과 함께 추격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옥상 문을 잠그고 나서야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도연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흰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비비안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상처를 지혈하며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연은 고통을 참으며 괜찮다고 미소 지었지만 비비안은 그가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감싸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도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넘나든 전우의 이상의 뜨거운 감정이 흘렀고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위로받았다. 소동이 진압되고 경찰이 출동한 후 비비안과 도연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다행히 도연의 상처는 뼈에는 이상이 없는 타박상과 찰과상이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도연을 부축하며 비비안은 최유라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는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내일 아침 최유라의 불법 청부 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서늘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자신의 목을 베러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을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비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침없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깨진 화분과 엉망이 된 집기들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직원들에게 즉시 청소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괴한의 습격을 받았으며 배우의 최유라가 있는 것 같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강태준은 격분하며 당장 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비비안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며 이대로는 무서워서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했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고 비비안은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최유라와의 이혼 소송을 발표하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전화를 끊은 비비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장을 풀었는데 이제 강태준은 자신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버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비비안은 책상 위에 놓인 차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어젯밤 그가 보여준 희생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 타령을 할 때가 아니었고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그녀는 여왕처럼 화려하게 귀환하여 그들의 목을 칠 것이며 그날을 위해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준이 던진 이혼 서류가 거실 바닥에 눈처럼 흩날렸고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들을 바라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강태준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었고 그를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고작 내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네가 벌인 미친 짓 때문에 아페이론의 투자가 물 건너갈 판이라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유라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그 여자가 한이수라는 것을 증명하면 다시 나를 받아줄 거냐고 물었지만 강태준은 헛소리 집어치우라며 차갑게 돌아섰다. 강태준이 집을 나간 뒤 홀로 남겨진 최유라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움켜쥐었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전 갤러리 난동 사건 당시 깨진 거울 조각에 묻어있던 비비안의 혈흔을 몰래 채취해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둔 상태였다. 마침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검사센터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유라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결과는 99.9% 일치였고 비비안아는 역시나 죽은 줄 알았던 한이수가 틀림없었다. 유라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웃어 젖혔는데 이제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처단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유라는 곧바로 강태준에게 연락하는 대신 비비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한이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장내고 싶다는 사리에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비비안은 늦은 밤 걸려온 유라의 전화를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받았고 유라는 다짜고짜 인천항의 폐창고로 혼자 나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곳은 3년 전 이수가 밀항을 시도하려다 유라의 덫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었던 치욕적인 장소이자 그녀의 지옥이 시작된 곳이었다. 유라는 만약 나오지 않거나 경찰에 알리면 당신의 정체를 언론에 폭로하고 아페이론 본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비비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며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서늘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비비안은 옷장에서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가죽 재킷과 바지를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는데 이제 과거의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차도연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비비안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대신 도연에게 미리 준비해둔 플랜 B를 실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챙겨 몸에 부착하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비비안의 마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그 자체였다. 인천항에 도착하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러왔고 패창고는 빗줄기 속에서 흉물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다. 비비안은 차에서 내려 진흙탕을 밟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텅 빈 공간에는 빗소리만이 공명하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고 중앙에는 최유라가 서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험상류는 표정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은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뒷골목의 깡패들이었다. 유라는 비비안을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비꼬는 말투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드디어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다며 의기양양해했다. 비비안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라를 노려보며 도망칠 줄 알았는데 제 발로 죽으러 왔냐고 도발했다. 최유라는 비비안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네가 한이수라는 증거는 여기 있다며 소리쳤다. 그녀는 깡패들에게 눈짓을 보내 비비안을 포위하게 만들었고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천천히 다가왔다. 유라는 3년 전 감옥에서 네 아이를 죽게 만든 게 바로 나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그때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는데 실수였다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교도관을 매수해 이수의 하혈을 방치하게 만들었고 의료진의 투입을 막았다는 끔찍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비비안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비비안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비비안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정말로 당신이 내 아이를 죽인 거냐고 재차 물었고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더러운 핏줄이 태준 씨의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비비안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고 구석의 어둠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다 들었지. 이제 나와도 좋아. 라는 비비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창고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다. 당황한 유라가 눈을 가리는 사이 창고의 사방에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차도연이 모습을 드러냈고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된 뒤였다. 차도연은 손에 든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방금 당신의 입으로 자백한 살인 교사 및 청부 폭력 혐의는 실시간으로 검찰청 서버에 전송되었다고 차갑게 고지했다. 사실 비비안이 이곳에 오기 전 도연은 이미 경찰과 협조하여 함정을 파놓았고 창고 곳곳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라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성을 잃어 칼을 휘두르며 비비안에게 달려들었지만 도연이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유라는 진흙 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최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발버둥치며
강태준을 부르짖었지만 그곳에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비안은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동정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에 가까웠다. 비비안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최유라. 이제부터 내가 겪게 될 시간은 내가 겪었던 3년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속삭였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비비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차가 떠난 뒤 창고에는 비비안과 차도현만이 남았는데 비비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도현은 얼른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고 비비안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죽인 원수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다는 안도감과 다시 떠오른 끔찍한 기억들이 뒤섞여 그녀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빗속에서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비비안이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 알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아려왔다. 잠시 후 비비안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투명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이제 마지막 사냥감이 남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유라는 처리되었지만 진정한 악의 축인 강태준은 아직 건재했고 그를 무너뜨려야만 이 복수가 완성될 수 있었다. 비비안은 차에 오르며 내일 있을 긴급 주주총회에서 강태준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선물은 바로 그의 탐욕이 빚어낸 파멸이었고 비비안은 그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비안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간단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보자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아마도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일 것이라 착각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뿐일 것이다. 비비안은 차도연의 손을 잡으며 이제 끝이 보인다고 말했고 도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에게 화답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어둠을 뚫고 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SR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점검했는데 어젯밤 최유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미 유라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꼬리를 자르기로 결심했고 오늘 비비안 한과의 투자 계약을 공식화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되어 있었고 곧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의 절대적인 제왕으로 등극할 순간만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입장을 알리자 강태준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장으로 향했는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맞이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청중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마이크를 잡았고 특유의 신뢰감 주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는 일부 개인의 일탈일 뿐 회사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주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아페이론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태준은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파트너라며
비비안 한을 무대 위로 소개했다. 문이 열리고 비비안이 들어오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마치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무대로 걸어오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복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 손을 무시하고 곧바로 연단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고 강태주는 머쓱하게 손을 거두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비안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하며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투자를 발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SR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태주는 사색이 되어 비비안을 제지하려 했지만 차도연이 이끄는 법무팀 직원들이 단상을 가로막으며 그를 저지했다. 비비안은 준비해온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고 그곳에는 강태준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유령 회사들의 계좌 내역과 돈 세탁 경로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었고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강태준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며칠 전 비비안이 강태준에게 서명하게 했던 주식 담보 계약서가 띄워졌는데 그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모든 주식의 소유권은 아페이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비비안은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운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으며 이제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냉혹하게 선고했다. 강태준은 단상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고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건 조작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비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는데 그것은 인천항 폐창고에서 촬영된 최유라의 자백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유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3년 전 한희수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서 아이를 유산시킨 것이 모두 강태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실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내와 아이를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믿었던 유라의 배신과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난 상황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비비안은 그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마이크를 끄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물었다. 강태준은 흔들리는 동공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 비비안은 천천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비비안은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짙은 립스틱을 거칠게 문질러 지워냈고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한희수의 본래 얼굴이 드러나자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켜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 내 이름은 비비안 한이 아니라 3년 전 당신들이 짓밟고 죽였던 한희수라고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분과 한이 서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나는 지옥에서 돌아왔고 이제 당신이 지옥으로 갈 차례라며 강태준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렸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 영장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수사관들은 주저앉아 있는 강태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태준은 발버둥치며 이건 함정이라며 나는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SR그룹 회장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으며 그 모습은 생중계로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강태준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이수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수는 그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버린 후의 개운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자유로워 보였다. 차도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보호했고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빠져나가 조용한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 끝 창가에 선 이수는 창밖으로 끌려가는 강태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는데 경찰차에 태워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3년 전 호송차에 실려가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였고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로잡은 심판자였기 때문이다. 이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려 마가야. 차도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잠시 후 이수는 그에게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당신은 자유라고 말해주었고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정정했다. 그녀에게는 무너진 SR그룹을 재건하고 자신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페이론의 자본과 SR그룹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국의 주인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었다. 이수는 도현에게 앞으로 SR그룹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는 도현이 가진 능력과 도덕성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다. 도현은 당황하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지만 이수는 당신이야말로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후계자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뜻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고 그들 앞에는 폐허 위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의 꽃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SR그룹 사태와 한이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그녀를 정의의 사도이자 복수의 여신으로 칭송했다. 하지만 이수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용히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작은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의식이었다. 납골당을 나서는 이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그녀는 이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한강으로 가자고 말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로 접어들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흩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SR그룹 본사 건물 앞을 가득 메웠던 시위대와 취재진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활기찬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한 달 동안 SR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희수가 주도한 아페이론의 자본은 단순히 회사의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국계 자본의 침투를 우려했지만 이제는 한희수를 구세주로 여기며 그녀의 결단력과 리더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한희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비비안한 시절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정장이 아니라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였는데 이는 그녀의 내면이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태준과 최유라의 재판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법원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 이수는 보고서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후가 되자 이수는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는데 그것은 강태준과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한 방문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수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삭막한 회색 벽들이 나타나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지만 망설임 없이 접견실로 걸어 들어갔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수의를 입은 강태준이 걸어 나왔는데 그의 모습은 불과 한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변해 있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져 헝클어져 있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생기를 잃고 탁하게 풀려 있어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태준은 이수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는데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떨리는 손만 만지작거렸다. 이수는 자리에 앉아 수화기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잘 지냈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아닌 건조한 안부만이 담겨 있었. 강태준은 쉰 목소리로 제발 살려달라고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이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물을 보며 과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이수는 강태준을 향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내가 3년 동안 겪었던 지옥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할 권리는 나에게 없으며 당신이 죽인 내 아이와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빌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태준은 이수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했는데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에 가까웠다. 이수는 더 이상 그와 할 말이 없음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에게 강태준은 이제 증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영원히 그곳에서 썩으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에 이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강태주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차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말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도연은 오늘 저녁 주주총회 후 열리는 기념 파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이수는 알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호텔 연회장은 SR그룹의 제도약을 축하하는 파티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정재계 인사들과 임직원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한희수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환영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말을 전했는데 그녀는 오늘의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옆에 서 있던 차도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이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수는 저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며 차도연 변호사를 SR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차도연의 능력과 인품은 이미 사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족한 제가 이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한희수 대표님의 뜻을 이어받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수는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다. 파티가 끝나고 이수와 도연은 호텔 테라스에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도연은 정말로 떠나실 거냐고 아쉬운 듯 물었고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분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복수만을 위해 달려오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고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수는 도연에게 당신이라면 회사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는다며 그에게 SR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맡기고 떠나는 것에 대해 일말의 불안함도 없다고 말했다. 며칠 후 한희수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짐 가방은 단출했고 옷차림은 편안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공항 로비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수는 그들 틈에 섞여 평범한 여행객이 된 기분을 만끽했다. 그녀는 티켓을 발권하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든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가 자리에 앉은 이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수는 구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한이수로서 세상과 마주할 것이다. 몇 년 후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후원을 위한 자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한층 더 성숙하고
우아해진 모습의 한이수였는데 그녀는 아페이론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쓰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시된 그림 중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는데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수가 뒤를 돌아보자 차도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출장차 뉴욕에 왔다가 들렀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이수는 반가움에 그를 껴안았다. 도연은 SR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수는 그럴 줄 알았다며 그를 칭찬했다. 두 사람은 전시회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묻어났다. 도연은 이수에게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이곳에서의 삶이 좋다고 대답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이수와 도연은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가을의 정취를 즐겼는데 붉게 물든 단풍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수는 벤치에 앉아 도연에게 자신이 쓴 에세이 원고를 보여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다시 피어나는 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도연은 그녀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수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진심을 전했고 도연은 당신이 스스로 빛났기에 내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화답했다. 해가 저물어가고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에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얼굴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고 눈동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근처에 맛있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다고 앞장섰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된 듯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들이었으며 이제는 서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이수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이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치유자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배신으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파멸이 아닌 구원으로 끝을 맺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진리처럼 그녀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 찬란하게 만개한 꽃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왕국에서 진정한 여왕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